삼성전자 저작년에는 55,000원이 매수 가능 주가였어요. 지금 한 2년이 지났어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 증가했잖아요. 지금은 아마 계산해보면 6만 원 이하면 매수를 해도 된다.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했을 때는 많은 매매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투자하게 되고 어떤 뉴스, 정보 이런 거를 귀담아 듣고 매매를 하면 뭐 사람의 마음이 100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100번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 이제 9월 장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 지금 장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할 때가 됐다. 올해부터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 노력들이 시작이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한 3,500이 저점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그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멘트를 좀 뭐 이것저것해서 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3,200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네네네. 저보고 뭐 야 3,500 간다며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그거 굉장히 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뭐 적어도 2년 3년 뭐 좀 더 그렇게 보고 주가가 2,400이었을 때니까 그 정도 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3,500이 저점이라는 말은 뭐 3,500에서 4,000 뭐 그 정도 사이를 움직이는 시장이 뭐 1, 2년 뒤에는 올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저는 빨리 왔다고 봐요. 3,200까지 온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빠른 속도였고 당연히 속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 속도 조정의 와중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200에서 지금 등락 반복하고 있는 갇혀있는 박스피인 거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너무 빨랐었고, 예, 그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왜냐하면 이 자금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었고, 본격적으로 자금은 저는 좀 더 서서히 급격하지 않게 센 힘으로 계속해서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오히려 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갈 때, 해외에 있을 때 걱정했어요. 이거 우리 투자자, 국민 투자자분들이 좀 충분히 주식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좀 주가가 많이 오르면 더 효과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살 기회를 좀 주네 시장이. 그래서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교체 매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은 하고 있지만은 전혀 주식, 국내 주식, 저는 뭐 국장만 하는 건 아시죠? 국장의 비중은 줄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미국 장을 여쭤보면 안 되는 걸까요? 보기는 보죠. 보기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비싸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꿈과 희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은 나라고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가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인데 계속 가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나 뭐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움직임을 보시면 그 워렌 버핏의 생각과 그와 동일한 뭐 제 생각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비중을 좀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였잖아요. 서서히 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저자는 아니고 제가 여기 일부 이제 집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집필을 한 부분이 어떤가 하면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주총에서 얘기한 그 찰리 먼거하고 얘기를 쭉 얘기한 책인데 채권, 외환, 파생상품 그리고 그 주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찰리 먼거와 함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첨언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 핵심은 뭐냐 하면 1번이 뭐냐 하면 미국 주식이 최고다예요. 채권과 외환과 다른 나라 주식을 얘기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는 주식이 최고다. 우리나라 주식이 최고다. 미국 주식이 비쌀 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 그리고 그 비중을 줄일 때는 그 다른 대체안을 찾기 때문에 그 대체안으로서 채권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주식을 하기도 하고 외환을 하기도 하고 파생상품을 하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버핏의 생각은 주식이 최고고 하지만 주식이 비쌀 때는 좀 다른 데로 옮겨갈 때도 있는데 그 채권이나 외환은 주식보다 더 위험하고 확실한 수익을 주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최근에 일본 쪽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보유 현금을 많이 늘리는 거. 보유 현금은 아무래도 채권 쪽으로 상당 부분 또 옮겨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내린 거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미국 주식들이지만은 지금은 좀 고평가 국면에 들어갔다. 구조가 계속 오래가고 있다. 근데 그 고평가 구조를 계속 오래가게 한 그 이유는 고환율 정책이었죠. 계속 금리를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게 했고, 자금의 상당 부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 그 자본 시장에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그리고 그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이제 고금리였잖아요. 이제 금리를 9월부터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정책에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는데, 그럼 증시와 환율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제가 연준이라면 인하를 안 할 거지만은 그런 압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9월에 인하를 할 것 같더라고요. 9월이 아니라도 결국은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는 거는 달러가 좀 이제 약세로 돌아갈 거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 자금들이 이제 다른 나라 자금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말은 결국 미국의 돈들이 빠져나와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는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 달러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증시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빠져나가는 쪽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주가가 싼 상황이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지금 뭐 미국 주식 싸니까 사셔도 됩니다 하겠지만은, 고평가된 국면, 그거는 뭐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좀 조정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빠져나간 자금을 사실 좀 우리나라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실행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강하고 빠르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는 좀 안 좋게 보시는 거고, 비싸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 또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뭐 3,500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도 배당 시즌 그 정도 되면 충분히 3,500선을 접근해서 뭐 돌파 시도를 하는 뭐 그 정도 될 거다. 어차피 3,500에서 4,000을 전망하시는 그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죠. 오히려 그때 말씀드릴 때 생각보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법도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은 그 부족했던 물을 어떤 저수지에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개정이었다면, 변화였다면, 그 변화를 이제 물만 담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곳으로, 논과 밭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차후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본시장법을 또 일부 개정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 우리나라 시스템 플랫폼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서 논과 밭으로 물이 보내지면서 그게 결국은 3,500 이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세법 개편 등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일 시급하죠. 배당소득 그거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원래부터 좀 싫어하는 세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영산 입장에서는 자기의 바로 직속 부하 쪽인 그쪽 기재부와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또 원치 않을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쪽에서 기재부와 반대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협의가 필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저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주주 같은 경우 30% 세율, 분리과세 세율 이하로 되는 게 맞다, 그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 소득 분리가 시행될 경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요. 배당 소득 세율을 반으로 그냥 깎아주자. 개혁적으로 반으로 깎아주자 하면 그런 배당 세율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2배잖아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세율을 그렇게 낮춰주면 배당 자체가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배당 세금 자체는 똔똔이 될 거예요. 기업이 더 늘어나서 배당을 더 많아지고 그걸 감안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한 배당세 자체도 반으로 깎아주면 배당 양 자체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똔똔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배당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 과 관련된 다른 또 세금들을 살펴봐야 돼요. 일단 거래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면 거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주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이제 주면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세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활성화가 되면 거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잖아요. 외국인들도 살 거고 그러면서 거래세 자체가 상당히 또 크게 증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래세 조금 그렇게 이번에 올리는 거 그건 오케이. 많은 부분을 재정 부분에서는 또 부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높은 가격이 되면 많아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증여세. 저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할 때 그전에는 삼성전자 한 주 뭐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이 정도였다면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면 그 재산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증여세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주식 자본 시장의 크기가 커짐으로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주변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 배당 자체가 증가하면 배당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나요? 개인들 투자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득이 증가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또 다른 경제적인 플러스 알파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우리나라 GDP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봐요. 소비하고 생산하는 그 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매매가 되는 그 양이 증가하면서 GDP가 올라가고 GDP는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나라들을 보면 GDP의 한 20%에서 30% 사이가 뭔가 하면 세금이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뭐 국채 신용 등급 보고 이럴 때 GDP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너희들 정부 소득을 보는 거예요. GDP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GDP, 결국 이걸 통해서 증가하는 GDP를 통해서 그만큼의 세금이 더 많이 걷어들여질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금이 더 많이 걷어들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 그리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한국 거래소도 좀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관치금융이에요. 관치거래소잖아요. 거의 그 기재부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 이사장도 거의 기재부 출신이나, 뭐, 그 거래소뿐만 아니고 한국증권금융 같은 주주들은 다 보면 민간이에요. 우리나라 금융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그런 금융업자들이 다 그 피 같은 돈을 출자해서 만든 거래소고, 증권금융이고, 뭐 예탁원이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발전 안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업은 관치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자율이잖아요. 민간 자율로 산업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잘 되고 현대자동차도 잘하고 하는 이유죠. 그런데 금융은 관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치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없어요. 거래소 상장이 안 된 나라가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공산당 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곳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이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파는 백화점이잖아요. 국영백화점,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국영백화점처럼 플랫폼이 낙후화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인도 같은 나라도 이거를 제대로 좋은 백화점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예전부터
그런 노력을 했고요. 다만 유일하게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상장이 안 된,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상장이 안 된 나라는 대만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이 사회 구성을 보면 완전 민관화가 돼 있어요. 전혀 관에서 상장만 안 됐을 뿐이지 플랫폼 구성 자체나 그 이익의 주체나 이런 것들이 민관화가 돼 있는 데가 이제 대만이고요. 상법 개정, 배당 소득세, 자본시장 활성화돼야 된다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래소가 민간화가 되면, 그래서 상장이 되면 다른 모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상장이 돼 있다면 거래소는 어떤 기업이 되나요? 거래소는 자기의 이익을 굉장히 계속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의 이윤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이윤이 높아가는 거 맞나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만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주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는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중국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좀 약간 아까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고 다 돼 있고요. 이게 근데 옛날부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본시장 활성화가 경제를 모멘텀을 한번 이렇게 업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가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유럽과 싱가포르, 홍콩. 그러니까 중국은 홍콩 시장은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때 우리나라가 그 동남아 위기 이후에 싱가포르가 홍콩의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안 좋아졌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으로 가자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거래소 상장이었어요. 그게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이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상장이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전 세계에서 자기 백화점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그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하자, 상장하자. 다른 나라들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2010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자기 친구가 거래소 이사장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그 거래소를 공기업화 시켜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2010년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를 상장시켜야 된다. 그래, 지금 대체거래소 생겼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 상장을 시켜야 된다 하니까, 야, 그 독점인데 이걸 어떻게 상장을 시켜.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거래소도 만들어줄게. 해가 법안을 대체거래소 가능하게 법안도 중간에 만들고 이런 노력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이 거래소를 꽉 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놔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거래소가 이제 상장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법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자본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상법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자본주의 약간 순기능 같은 거겠죠? 순기능이죠. 그게 자본주의의 순기능이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거를 많이, 특히 미국이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자본시장이 그러면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런 제도적 변화 외에 투자 문화 측면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재산 목록 공개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돼 있죠. 동시에 그런 어떤 문화 차원에서, 투자 문화 차원에서 바꿔야 되는 거 1번, 우리나라 관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관료 분들의 연금이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싶어요.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윤리법에 의해서 자기들 그 관료들이 다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산 공개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한 70%가 주식으로 돼 있죠. 부동산은 30%. 그들이 받는 그 연금 자체를 또 까보면,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70%가 주식으로 돼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세세히 재산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주식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관료들의 재산 비중에 주식이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의 본질인 우리나라 주식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문화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료들한테는 보너스도 우리나라 주식을 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뭐 말이 돼 저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한다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도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401k 일반 시민들도 그 퇴직금을 그 연금 제도를 뜯어보면 그 연금을 하고 거의 강제적으로 주식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정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와 그 국민들의 소득이 동시에 국민의 부가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경제 의사결정을 하는 관료들도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주식시장과 연결돼 있는 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잘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재산구조 문화, 이거 크게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법과 개정이라든가 세법 같은 것들이 개편되면 이로 인해서 수혜받는 섹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업종 섹터가 아니고 어떤 데를 조금 주목해야 되냐 하면, 은행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거버넌스 문제가 많아 심각했을 때는 은행주가 좋아요. 대주주가 없잖아요. 확실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그래도 많이 해주는 쪽이었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배당을 조금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소액주주들한테도 좀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은행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던, 배당 이거 왜 해줘? 이거 세금밖에 안 나오는데 하면서 했던 개인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돈은 또 잘 벌어. 그거를 이때까지 소액주주들한테 환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유보하고 그냥 이렇게 꼬불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되고, 상법 개정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려주면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당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본인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받고 현금이 낮거든요. 아무리 이걸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배당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도 너무 나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쪽을 저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은 잘 버는 회사여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지 뭐 개선이 되면 그거를 소액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 곳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최근에 조금 역시 우리나라 금융이 많이 좀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지금 이쯤 되면 러쉬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각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거버넌스가 취약해가지고 자기 배만 부리는 대주주들을 공격해서 다들 잘 가지게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주가도 상승시키고 배당도 더 많이 받게 하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펀드를 모집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쪽이 앞으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당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나와 볼만 한데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눈치를 아직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괜찮다. 근데 돈을 잘 벌고 있고 개인이 대주주인 곳이라면 대기업 지주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사가 이번에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대주주 지주 아니더라도 작은 지주가 또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이 대주주라면 개인이 그 지분을 몇 % 이상 가진 뭐 회사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기준도 좀 있나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때까지 전행을 했겠죠. 많은 걸 마음대로 다 컨트롤을 했을 거고, 상법 개정 중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이제는 대주주가 자기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 이상의 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감사 선임할 때. 그런 쪽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70%를 가지고 있다. 이런 데는 그 70%가 3%밖에 인정이 안 돼요. 감사를 선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감사를 선임하기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이제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이 10%밖에 없어, 20%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또 그 80%에서 서로 어떤 감사 선임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주주가 70%가 33%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대주주가 잘하고 있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증권회사 이런 데도 대주주 한 명이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정말 황당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도 있고요. 그런 황당한 짓을 하니까 나머지 뭐 30%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뭉치기가 좋겠죠. 저 나쁜 사람들 이제 좀 어떻게 하자, 우리 감사라도 우리가 선임해보자. 지금 저렇게 못하게. 그렇게 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제가 전에 다른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증권주 그때 당시 기준입니다. 증권주 비중을 줄이고 뭐 통신 광고, 지주사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현재 또 그러신지 현재 제가 뭐 어떤 특정 종목을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요. 교수님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종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기준은 뭘로 좀 잡아야 될지. 저는 정권주, 은행주, 금융주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제 어떻게 보면 걱정 중에 하나여서 주로 정권주와 은행주를 중심으로 가다가 은행주가 좋을 때는 은행주 비중을 높이고 그냥 은행주가 더 싸졌을 때는 그리고 정권주가 더 싸졌을 때는 정권주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올해 상반기 엄청 좋으셨겠네요. 수익률이. 뭐 나쁘지는 않았겠죠. 예. 그 예전에 제가 여기서 금융주 되게 좋게 한국지주인가? 네, 그거 여기서 뭐 계산 방법 말씀 네. 드리고 한 기억이 나는데 저평가 국면이 더 심해지니까 그때는 금융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평가가 계속 몇 년 동안 더 심화되니까 작년 저작년 이럴 때는 말씀하신 그 통신주도 네. 아주 저평가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이거를 너무 한 군데 가지는 것보다 조금씩 이쪽으로도 좀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통신주나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 어차피 혜택을 입을 것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좀 분산을 했는데 그렇게 방향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 이 규모가 급격하게 정권주 비중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줄이면 또 가격이 올라서 비중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 다른 주식 여러 주식으로 분산은 많이 했지만은 정권주 비중이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고 아직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주 중에서도 PBR 1짜리도 보이고 PBR이 1이 넘은 정권주도 있잖아요. 저평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상쇄된 그런 주식들 이제 보유할 이유가 저 가치 투자자 입장에 없지만은 아직도 0.5 이하의 PBR을 가진 정권주들은 많거든요. 그쪽이 편안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편안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쪽 포트폴리오도 분산하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통신주 뭐 이런 거였다면 통신주는 지금 제가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배당하고 그동안 받았던 배당이나 그리고 가격 상승 이렇게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저평가 국면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통신주는 최근에 매도를 다 했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단기에 50% 상승하면 제 룰은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에 50%라는 말은 제가 이게 채권형 주식 투자법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50%가 올랐다는 말은 기대 수익률이 5%가 하락했다는 말이거든요. 10년짜리 채권 가치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15%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서 15% 이상이면 사는데 50% 올라버리면 기대 수익률이 15%였던 게 10%로 낮아지거든요. 그럼 10%짜리 주식은 저는 파는 게 맞거든요. 뭐 가지고 있는데 1년 만에 50% 올랐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건 또 장기적으로는 100%가 올라도 아직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그렇게 계산되는 것도 또 많아요. 이게 그래서 참 약간 설명드리기가 복잡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 제가 살 때보다 3배가 올라도 정권주 중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긴 했지만 아직 여전히 꽤 큰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10,000원이 비쌌고 지금은 10,000원이 너무 싼 거예요. 10년,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이 회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계속 쌓여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2만 원이었는데 10,000원 했다면 지금은 4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가. 그런데 주가는 2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전히 싼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이번에 그 통신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한테 제 계산으로는 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팔면서는 뭐로 많이 교체하고 있나 하면 최근에는 또 교육을 하는 쪽의 주식인데 지주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주주가 나쁜 분이 아니고 뭐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하고 있으면서 배당 소득세 같은 게 많이 낮아지면 배당을 지금보다 더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런 쪽으로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업종은 지금 테마가 이쪽 테마다 저쪽 테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싸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사야 되고 최근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싸니까. 그 싼데 돈은 계속 잘 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지금 대주주 지분이 좀 많고 법들이 고쳐지면 더 많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찾으면 그게 교육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산 거래 쪽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업종에서 그런 주식들은 있을 수 있죠. 지금 크게는 증권과 은행과 지주와 교육 쪽. 사실은 아직도 정권, 은행 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이게 분산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주도 좋은 것들이 다 교육주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게 보여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증권주가 여전히 많다고 해주셨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증권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도 다 반영은 못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미 적정 가격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적정 가격보다 많이 낮은 쪽은 그런 쪽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높고. 두 가지는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PBR. 단순히 PBR이 낮으면 될까요? PBR가 과거 오랫동안의 이 수익 추이고요. 그 업종의 형태, 같은 정권 업종이라도 리테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리테일이 많은 증권사가 있고 좀 적은 증권사가 있고 리테일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쪽을 좀 그런 쪽에 분류를 한 후에 유리한 같은 PBR이라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런 것도 좀 보기도 하고요. 뭐 리테일이 많은 게 좋다는 의미인가요? 적은 게 좋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리테일은 많은 게 좋다는 이제는 대형 뭐 미래나 한투 이런 쪽은 많은 게 좋고요. 리테일 활성화 그리고 금융 상품 시장 활성화가 될 거니까 리테일이 많은 게 좋은데 어중간한 데가 있어요. 중소형 증권주들은 오히려 비중이 적은 쪽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테일이 적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규모의 경제가 안 되고 이쪽 지금 보면 우리나라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간접 금융 그러니까 은행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리테일을 지배하는 증권사도 몇 개 안 되는 걸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제 그런 쪽에 사실 오랫동안 적자를 봐오고 있거든요. 기관 영업이나 아니면 자기 자본 투자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하면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은행 지주 교육인데 그리고 증권이 여전히 많다고 해주셨는데 혹시나 그러면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어쨌든 뭐 정책을 통해서 돈을 쏟아 부을 텐데 어딘가에는 정책 수혜 관련주는 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IT 그쪽 AI란 뭐 그런 거는 이미 수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은 정권주들이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거고요. AI 쪽 느리면 AI 쪽 그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고. 문제는 그게 이미 반영되어서 가격이 뭐 너무 높은가 낮은가 뭐 이런 거고 유통 같은 경우도 북극해가 이제 녹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제 유통도 물류도 그쪽으로 하겠다. 거기에도 분명히 수혜주가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 뭐 이렇게 찾는 거는 그 약간 테마 같은 거라서 크게 신경을 쓰는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교수님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국에는 어쨌든 기업의 이익, 실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잘 벌어야 되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은 좀 어디 쪽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1차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보다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은 쪽. 저평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1차적이고요.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쪽은 뭐 반영이 많이 된 것도 많아서 요즘 뭐 방산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물론 좋은 기업들이고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 기업들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반영을 많이 했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기보다는 지금의 실적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의 실적만 유지했을 때 그 주가가 너무 낮은 그런 쪽을 주로 이제 주시하는 쪽이니까 그런 쪽 투자를 계속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쪽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증권, 은행, 지주, 교육 이쪽에 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정권도 일부 주식들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고 그런 종목들이
뭐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뉴스가 났을 때, 어떤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났을 때 그거를 정말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이 났을 때 어떤 쪽에 수혜가 나서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거나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주식들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비자 문제 들어올 때 입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9월부터 9월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했죠. 그리고 뭐 10월에 또 에이펙 한한령 해제 뭐 기대감도 있고. 네네. 그런 뉴스가 있고 정책 변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미 또 화장품은 많이 올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뉴스가 오면 엔터. 다 알고 있잖아. 엔터도 저는 상당히, 왜냐하면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그 공연을 보러 또 많이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뭐 지역으로 보면 저쪽 인천 송도 쪽 뭐 그런 쪽에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카지노, 호텔 뭐 이런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뉴스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뜻 보면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쪽은 아니다. 만약에 미리 좀 더 전에 알고 대응을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정작 뉴스에 나왔을 때는 크게 따라가는 쪽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올해 이제 1월부터 이제 상반기랑 뭐 7, 8월 달을 이끌었던 주식 섹터가 조방원이라든가 이제 K뷰티가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쪽 섹터는 그 사이에 한 번도 쳐다보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냥 지금 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이 섹터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 줄 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주식의 스타일이 전부 채권형 주식이거든요. 채권형 주식은 일단 그 경기 사이클이 없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과거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과거에 적자가 한두 번 있으면 웬만하면 투자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뭐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면서 투자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2,3천 개의 주식 중에서 제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200~300개밖에 안 되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미래가 창창한 주식이지만은 이것도 보면 경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침이 심한 주식인 것 같고, 그거는 그 부침이 심한 이유는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가 뭐 거품까지 갔다가 또 그게 무너졌다가 이런 것 반복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제가 잘 투자를 하지 않는 대상인데, 다만 제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주식 하나가 기억나는 게 화장품이, 제가 아모레나 뭐 다른 유명한 화장품 회사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싼 주식을 발견했는데 그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저희 투자 안 하셨으니까 어딘가요? 그게 펌텍 코리아라는 그거를 몇 년 전에 보고는 이 정도고 이런 주식은 K뷰티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게 상당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워낙 정권주나 은행주들이 막 꼬꾸라치니까 그거 사기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엄청난 주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아쉬워하죠. 왜냐하면 이 주식은 사실은 채권형 주식이었고 내 조건에 맞는 주식이었는데 내가 이런 거는 놓친 거는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조선도 어떨 때는 곧 망해가지고 뭐 주위에 지역 경제가 뭐 중리산이 하는 정도로까지 나빠졌다가 또 요즘처럼 또 좋아졌다가, 이런 것들은 제가 미래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하시는 투자는 사이클을 안 타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나쁜적인 측면을 한다면, 사이클을 탄다라는 거는 이익이 떨어지는 때도 있겠죠. 올라갈 때도 있는 건데 모멘텀이 있죠. 모멘텀. 그 상승 몫을 크게 버는 것도 좀 적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은행주가 올해 상반기 교수님 많이 이제 증권주 가지고 계셔서 올랐지만 사실은 뭐 매년 상법이 개정되는 것도 아니었고 뭐 매년 증권주나 은행주가 핫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어떤 평소에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시다가 어떤 특정 뭔가 상황이 왔을 때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10배 나는 주식 이런 거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고요.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주식이 10배가 날 때 그 10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은 없다는 거죠. 없죠. 예, 보통 20% 30% 정도면 다 팔고 나왔다가 또 더 올라가서 막 거품이 일어나면 나중에 또 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10배 올랐다가 한 20% 하락했는데 손실 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수가 많아지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게 근데 한 번도 본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는데 어떤 주식이 막 이게 5배 났다, 이제 5배 더 갈 거다, 이런 얘기에 제가 흔들리지는 않겠죠. 예. 저는 오히려 지금 핫하다, 지금 이게 간다, 이렇게 가면 많이 물어보시는 종목들. 뭐 몇 년 전에는 2차 전지를 엄청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뭐 이러던데, 이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더 오를지라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교수님께서 또 가치 투자의 제일 1원칙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을 꼽으시던데, 기업이 그럼 꾸준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꾸준함은 과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제가 10년 동안 적자를 한 번 정도 났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봐요. 옛날에 제가 KT 같은 주식은 너무 저평가가 됐는데 내 계산에 15% 이상 기대 수익률이 나오니까 사야 되겠는데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과거 10년 안에 적자를 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과거를 보면 꾸준하게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 저는 미래도 꾸준할 거다 믿고 그렇게 한 거죠. 누가 돈 빌려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과거를 보겠죠. 과거를 보죠. 과거 10년 동안 말과 얘가 행동과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는 말은 뭐 딱히 의미가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는 옷도 잘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더 많이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과거를 봐야지 미래의 그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처럼, 그 돈을 내가 이런 비전 때문에 돈을 잘 벌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귀에 담지 않고 얘가 과거에 돈을 얼마 벌었는지 그것만 쳐다보는 게 저는 이제 잃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번 적자를 봤어. 그때 KT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번 그 명예퇴직, 옛날에는 이게 전화국이었으니까 전화국 시대부터 있었던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명예퇴직 한 번에 많이 나왔군요. 예, 그걸 확 많이 하면서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발생할 것인가, 적자가 났을 때는 이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뭐 다음에는 이 정도 크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없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돈을 이때는 적자를 봤지만 이게 앞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되는 쪽으로 한 거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를 보고는 투자를 그때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이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과거 10년 동안 적자를 본 기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그런 쪽을 택해서 투자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적자를 보는 거는 기업에서는 일상적으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주가가 빠질 때 참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 때는 주가도 빠지는데 적자까지 나오면 이거는 손절을 하고 그냥 또 헐값에 팔고 나오는 그런 심리가 또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래에 돈을 계속 벌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가가 빠지면 계속 더 물타기를 하는 거죠. 더 사는 식의 투자를 하는데, 제가 못 견디는 거는 주가도 빠지는데 그럼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났어. 저는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적자는 아니지만은 손절을 하나요? 예, 그때는 제가 보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지, 이런 성과, 적자는 아니지만은 한번 어떤 주식은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이거를 한번 보고 한 번 더 봐요. 한 1년 정도 더 보고, 만약에 한 2번 정도 연속으로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그럴 때는 손절을 합니다. 회사의 가치 자체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채권형 주식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밸류에이션을 해서 과거에 얼마 정도면 비싸고 얼마 정도면 싸서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관심이 높아서 이런 자리에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몇 년 전에 한번 삼성전자의 ROE가, ROE를 많이 봐요. ROE가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저작년인가 그랬어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확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행히 10%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과거에 20%, 30% ROE를 낼 때보다는 그 수익 성장 구조가 많이 낮아졌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한 10% 정도 평균 계속 낼 수 있는 회사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작년에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급락해서 5만 원 갔을 때는 제 계산으로는 이 10% 정도의 ROE를 내는 회사, 이 삼성전자 치고는 싸다라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때 5% 이하의 ROE를 2번 연속으로 냈다, 5만 원대로 떨어져도 저는 매수를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우리나라 뭐 워낙 대형 국민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주가 전망은 안 하고 삼성전자 매수 가능 주가, 항상 매수 가능 주가, 보유 가능 주가, 그리고 매도 가능 주가, 얼마면 비싸고 얼마면 싸고인데, 그게 저작년에는 5만 5천 원이 매수 가능 주가였어요. 보면 매년 학생들이 계산을 해서 우리 책자로 내기도 하고 하는데 5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했고, 저도 약간의 차이, 뭐 몇천 원 차이는 있지만은 그 정도면 매수 가능하다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 증가했잖아요. 늘어서 지금은 아마 계산해보면 한 6만 원 정도로, 6만 원 이하면 매수를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뭐 내지는 단계적으로 그런 정도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보유 가능 주가랑 매도 가능 주가는 얘기 안 해주세요? 이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한마디로 지금 6만 원 근처가 밑으로는 사면 되는데 이제 계속 보유해야 되는 가격과 삼전인데요.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6만 원일 때가 기대 수익률이 10% 정도 돼요. 8만 원이 되면 기대 수익률이 7%로 저한테는 계산이 되거든요.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이 7%라면 그래도 난 만족해라는 분은 뭐 가지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마 그쯤 되면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좀 큰 주식으로 본다면 현대자동차는 제 계산으로는 지금도 매수 가능한 주가다. 또 하나는 좋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좀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좋게 얘기한다면 저는 현대자동차는 기대 수익률이 삼성전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가 지금 22만 원이네요. 조금 오르긴 했네요. 예, 네, 22만 원. 예, 뭐 지금 수준도 저는 매수 가능 주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왜요? 제 계산으로 싸니까 똑같아요. 과거의 실적을 보고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측정을 하죠.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굉장히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는 회사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아니야,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이제 폭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잡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 했잖아요. 저는 뭐 이 사람이 화장을 했는지, 얼마큼 잘생겼는지, 옷을 좋은 걸 입었는지 그건 안 본다. 과거에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본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과거는 그 과거 수익을 내온 그것만 믿을 뿐이다. 나중에 내가 배신을 뭐 받는다 하더라도 화장빨에 속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신 거니까. 이 객관적 수치에 보는 그의 배신에 당할 확률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 자동차의 이익도 과거의 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고는 계산을 넣는 거죠. 계산을 넣어보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수 가능 주가에 있다. 혹시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계산 불가죠. 이미 최근에 어떨 때는 적자를 막 보다가 어떨 때는 엄청난 이익을 봤다가 이런 교수님이 선호하지 않는 엄청난 사이클 산업의 엄청난 사이클 산업 아주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지만은 제가 투자하기에는 맞지 않은 주식이죠. 근데 그럼 미래 ROE 예측할 때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하는 자신만의 그럼 기준이 적자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적자를 보면 미래가 측정이 어려워지고 디스카운트를 엄청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돈을 333, 444, 555, 666 이렇게 벌었어요. 10몇 년을 보니까 그러면 미래를 얼마 버는 걸로 예측할 것인가 했을 때 777, 888 이럴 수도 있잖아요.
꿈과 기대를 가지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야. 이제는 그냥 666555, 66655에 정체될 수도 있어. 라는 걸로 해서 계산을 네. 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네.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ROE가 너무 높은 기업들. ROE가 참 중요한데 ROE가 높은 거는 어떤가 뭐 20%, ROE가 20% 이런 막 고성장 그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계산을 하고요. 대신에 ROE가 너무 낮은 기업들이 있어요. 증권사인데 순자산이 1조야. ROE가 3%야. 계속 과거에.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 재산을 그냥 예금에 넣은 거하고 비슷한 이익을 낸다는 거는 미래 ROE를 높게도 봐요. 한 5% 정도로 아무리 적어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얘들이 지금 뭐가 큰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는 구조조정이 되거나 변화가 생겨서 적어도 5% 정도의 ROE는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쪽으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은 이 성장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 999, 888, 777, 666 하면 미래를 555라고 보면서 4443까지, 333까지는 잘 안 내려가는 쪽으로 저는 많이 보고요. 근데 대체로 기업들이 그래요. ROE가 막 내려가다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잘 안 내려가요. 굉장히 높은 ROE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업이 하는 일이 다 뻔하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냥 한 8%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그 은행 지주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그런데 요즘은 좀 잘 나와서 10%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계산할 때는 여전히 평균적으로 미래에 한 8% 정도 ROE가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 요 정도로 보수적으로 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 방식에서 힌트를 얻은 기대 수익률 계산법도 사용하시던데 최소 15%라는 매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내가 지불하는 것은 가격이고 내가 얻는 것은 가치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15%라는 말을 상당히 옛날에 자주 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15%. 저도 이제 그래서 15%라고 저도 생각을 하다가 저는 좀 다르게 적용했다가 막 이런 시행착오를 얻다가 15%라는 게 맞다. 기대 수익률 15%라는 게 맞다라고 하고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가 아니고 11%, 12% 정도를 적용해요. 삼성전자는 11% 정도의 기대 수익만 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회사다. 좀 등급을 나누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15%를 적용하는데 그 15%를 적용하는 방식이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재산, BPS죠. 이 회사의 순자산이 10,000원이야. 7.2%로 이 순자산이 계속 올라갈 걸로 제가 미래를 예측을 하면 10년 뒤에 20,000원이 되거든요. 재산이. 10년 뒤에 20,000원짜리가 되는 이 회사를 나는 얼마에 살 수 있느냐 하면 15%로 할인해요. 15%, 20,000원을 10년에 15%로 할인하면 약 5,000원이 돼요. 그래서 미래의 20,000원과 지금의 가격 5,000원가를 비교해서 연복리로 15%가 되면 매수를 하겠다는 이런 이제 방식이거든요. 5,000원에 사면 무조건 10년 동안 15% 수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고 가치를 측정하는 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계산을 했는데 20%야. 그럼 더 적극적으로 사겠죠. 더 적극적으로 사고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지표가 되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이게 같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5%야, 7%야. 그러면 제가 매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일 거고, 아까 삼성전자 할 때 말씀을 드릴 때도 아까 뭐 6만 원 이하하면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은 되는데 8만 원까지 가면 기대 수익률이 7, 8%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때는 저는 팔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 특정 종목, 예를 들어 뭐 제일기획 대신 이노션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결정력 차이는 과거에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지금 아니니까. 딴 방송에서 잠깐 종목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노션이라는 광고 대행사죠. 대행사를 샀어요. 넘버 1, 뭐 2 정도 되죠, 둘 다.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의 그거라면 현대자동차가 모회사고요. 이 이노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6% 넘었을 거예요. 과거 오랫동안. 그 다음에 PBR이 0.5였나? 0.6인가? 하여튼 제일기획에 비하면
그 PBR이 상당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제일기획은 저한테는 고평가되었고, 같은 업종인데 고평가되었고, 이노션, 저평가가 일단 순자산 가치에서 많이 저평가되었고, 돈을 버는 게 과거 10년을 봤을 때 꾸준히 벌어왔어요. 상당히 꾸준히 벌어왔고, 그래서 과거 10년치의 추이대로 네. 미래에도 돈을 벌 것이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15%가 넘어서 그걸 샀었는데,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한 2% 정도 보유를 했는데 이번 상반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뭐 반을 매도했거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다 팔았거나 셋 중 하나.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몇 번 더 그러면 저는 주가가 빠져도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팔지는 않고 있고요. 매수도 하지 않고 있고, 이 수익이 계속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계속 과거 수익이 계속 앞으로도 나와줄지, 마치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4%로 ROE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방원이나 K뷰티 같은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시장의 포모 현상에 휩쓸리잖아요. 거기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마음 관리법이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는 아무리 뭐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턴도 조방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우스시라는 그런 주식에 휘말려 가지고 똑같이 처음엔 좀 샀다가 오르니까 한 30% 먹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한 2배 더 오르니까 전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다 몰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30%만 떨어지니까 파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랬잖아요. 정말 인간의 미친 광기는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주는 측정하지. 네, 그래서 일단은 제 판단, 제 생각을 믿지 않고, 뭐 아까 어떤 정책이 이번 정부의 정책이 이거니까 이게 좋을 거야라고 그쪽으로 투자. 이것도 사실은 내 심리와 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믿지 않는다. 철저하게 내 룰. 그래서 이런 돈을 잃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1. 원칙대로 한다. 룰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저도 내 심리는 사람들이 10만 전자 간다 그러면 나도 사고 싶죠. 제 마음은. 하지만 제 룰은 나는 요 방식대로 계산을 해야 돼. 얼마면 살 수 있는지를 해보면 얼마야. 지금의 가격은 내 계산대로 룰로 해보면 팔아야 되는 가격이야.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내 심리하고 다른 계산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는 거. 저는 모든 그 주식을 그 방식으로 적용해서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매수를 하고, 기준에 부합하는데 사고 안 사고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일단 사는 거는 그 기준에 다 부합하는 거 안에서 사야 된다. 예. 파는 것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룰이, 내 원칙이 판단하는 것이다. 네. 그 방법만 가능합니다. 또 개인 투자의 실수 중 하나가 잦은 매매에 빠져 수익률 갉아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자기 그동안 모았던 용돈 다 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요즘 시장도 괜찮은데 투자한 내역 한번 보내봐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손실을 크게 보지는 않았는데 수수료로 그 돈이 다 나갔더라고요. 뭐 알고리즘 매매인가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 이런 거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매매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투자하게 되고 어떤 뉴스, 정보 이런 거를 귀담아 듣고 매매를 하면 뭐 사람의 마음이 100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또 100번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 매매가 너무 잦아지고 전부 수수료로 돈이 나간다. 내 마음은 무조건 100점 100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자기가 좋다고 믿는 분들일수록 이 실수를 더 해요.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매매를 한다라는 자꾸 착각에 빠지는데 실제로 그 아무리 좋은 머리도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 교수님이 금융계에 몇 년도부터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94년도에 삼성생명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습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랍시고 엄청 기고만장했죠. 나도 제 머리가 나 IQ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뭐 그 당시 뭐 MBA도 했어. 기고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 친구들도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친구들도 다 증권회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엄청 떼돈 벌 줄 알았죠. 그런데 94년도에 입사했잖아요. 97년도 IMF 때 제 연봉의 10배에 이르는 빚을 지게 돼요.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하다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사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였지만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10배의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으려니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생명이 대구에 있는 조그만 자산운용사를 인수를 하거든요. 동양투자신탁운용인가?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저 회사 갈 사람 손들어 했는데 제가 손들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자회사로. 근데 손든 게 거기 가면 연봉 1,000만 원 더 준다 해가지고 손들고 그렇게 업종을 바꾸게 됐는데 가니까 또 저보고 너 주식 했으니까 주식 펀드 매니저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낯짝으로 하겠어요. 그 마음을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채권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죠. 98년도에 채권은 우리나라 시가평가가 되지 않아서 이게 채권 뭐 요즘처럼 멋있는 채권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뭐 막일하는 결제 자금 수도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어요. 좋은 직업이 아니었는데 저는 도저히 주식에 자신이 없어서 그걸 하게 됐는데 채권을 이해하고 금리를 이해하고 갑자기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모든 투자에 대한 눈이 좀 트이더라고요. 아, 워렌 버핏이 채권형 주식이 이런 게 채권형 주식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워렌 버핏은 항상 나는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말귀도 알아듣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채권형 주식을 한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했는데 제 업은 그래서 한 2020년 은퇴할 때까지 거의 채권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채권형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병행하고 있었죠. 그 마지막이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국내운용보험 총괄 부사장까지 얘기하셨는데 2020년에 은퇴하셨다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6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이신 거잖아요.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6년 동안에 또 저는 뭐 이리저리 전에 듣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또 수익률이 좋으셨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금융업계에 계신 지가 31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94년에 입사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인으로서 개인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더라도 종사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알 거잖아요. 왜 그분들은 돈을 못 벌까?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적자 나오면 안 사고 적자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를 고민하고 뭐 이런 되게 심플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요. 자신감 넘치는 남성분들한테 그런 일이 많이 나는데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IQ가 150이면 한 40 정도는 갖다 팔아라 그거.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에서 사실은 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실패를 많이 겪는 이유는 IQ가 너무 높았어요. IQ가 너무 높으시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좋은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믿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인데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잃는다. 그거는 금융업을 종사를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잃는 건 알겠고요. 버는 거는요? 버는 분들은 뭐 그걸 잘 지키면 그냥 버는 건가요? 이제 버는 분들의 아주 소수는 자기 재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 정말 그대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오씨 저런 사람이 있었네? 정말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작두 탄다라고 그러죠. 작두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1000명에 1명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아주 소수고요. 그 말고 대부분 투자를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자기들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벤치마크 기준 이런 거를 정해놔요. 항상 복리로 몇 프로 수익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유리하다라는
그거는 판단이기도 하지만 룰이거든요. 네. 나는 이게 몇 프로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면 살 거야. 충분히 가능성이. 이런 저처럼 굉장히 정형화된 룰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그 룰이 체화돼 있어요. 룰을 가지고 그거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돈을 잘 버시죠. 그리고 그 룰에는 항상 수익률의 개념, 복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룰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미래의 꿈을 파는 스토리 주식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교수님은 그 사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좀 균형감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 그런 미래의 꿈과 희망을 쫓는 주식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 마음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 억지로 많이 말려봤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제 주변의 친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럼 반만 해봐. 반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봐.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이 어쩌면 예를 들어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저는 2년, 3년 전에 부동산 PF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년을 견디면서 계속 모아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조상이 곰이잖아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네. 그거와 같은 네.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나라 국민성이 진짜 우리 어머니가 곰이 맞나? 호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빠르고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는 네.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죽이지는 말고 이쪽을 한번 해보시라. 비교를 해보시고 이쪽이 좋으면 이쪽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금은요? 몇 년 전에 PF 사태 때 은행주 사놓고 기다려보라는 것처럼 지금은 무언가 때문에 떨어지고 있거나 주가가 안 좋은데 지금 요거 하나 정도 사놓고 기다려봐라 할 섹터나 뭐 그런 건 어디가 하나 정도 있을까요? 어떤 섹터라기보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저평가되어 있고 대주주가 많고 네. 그 배당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그리고 가격 평균이 지금 가격에 비해서 5% 이상 되는 주식을 그냥 추려. 그것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놔. 요거랑 다른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판단하기 쉽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보시라. 저는 물론 배당 중에서 4점 몇 %짜리도 골라 넣고 7점 몇 %짜리도 골라 넣고 이렇게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면 그냥 5% 넘는 그것도 이제 한번 잠깐 5% 이상 준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과거를 보고 꾸준히 5% 이상을 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만 모아놓고 그거의 성과를 한번 보시라. 배당 나오면 재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5% 정도의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10년 뒤면 그 10% 정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 그럼 그 말은 평균 7.5%예요. 배당에서만 7.5%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배당으로만 해도 2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2배가 된다는 뜻이고 그런 주식은 10년 동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르면 한 2배 오를 거예요. 10년 뒤에는. 왜냐면 재산도 쌓이고 그러니까 이익도 올라가고 자꾸 네.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2배 되고 네.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잖아요. 4배가 되는 게 연환산했을 때 15%의 복리 수익률입니다. 계속 저는 매년 재산을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체크를 해보는데 네. 그 벤치마크 기준이 계속 15% 수준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항상 제가 체크하는 포인트죠. 포인트고 15%라는 게 아까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부를 성장시킬 때 15% 정도만 성장시키면 10년 뒤에 4배가 되는 속도거든요. 15%로 7년 하면 2배가 되나요? 5년. 5년.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그걸 체크했겠죠.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5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재산보다 지금 재산이 2배가 됐냐 안 됐냐 그런 걸 체크하겠죠. 되셨을 것 같은데. 안 됐으면 제가 얼마인지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오늘 개별 종목을 여쭤본 적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현금 1억 원이 있는 분이라면 어느 섹터나 어느 종목에 조금 그래도 좀 힘들 조금만 더 주고 가신다면요. 증권주나 은행주 중에서 배당 아까 5% 정도 넘을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50% 넣고 싶고요. 네. 나머지 50%는 다른 업종에서
그런 주식들, 배당이 넘고,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하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 관련 지주 회사는 코스닥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은 배당 수익률이 7% 넘어요. 제가 예상하기에 요거는 한 10년 뒤에는 지금 가격에 비해서 한 12, 3% 배당은 나온다. 그래서 평균 한 10% 정도 배당이 10년 동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교육주 중에서는 그런 거. 또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인가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과거에 좀 투자를 가끔 했던 삼천리 같은 그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방의 도시가스 회사 같은 경우. 그거는 왜 그걸 해? 그러면 그냥 과거 실적을 봐. 과거의 순이익이 얼만큼 꾸준하고 얼만큼 어떤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그런 거에 비해서 싸게 느껴지는지. 그거는 배당은 좀 낮아요. 배당은 한 4%대인데 배당 성향이 15%인가? 뭐 20%, 아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는 또 상법 개정이 되면 분리과세 쪽이 조금 강화되면 배당 소득이 아주 많이 큰 폭으로 늘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 각 업종에서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뭐 자동차 업종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 중에 그 포트폴리오에 아까 대형주 중에서 난 너무 중소형주만 하니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생각하면 아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에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부 포함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현대자동차도 배당 수익률이 높죠. 아까 말한 5% 이상 되는 그쪽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걸로 모아놓고 있으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뭐 더 높으면 더 좋겠죠. 6% 되면 좋고 7%에 가까이 되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1억을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그런 거를 중간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보고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죠. 배당은 1,000원 주는데 10,000원일 때 1,000원 주면 10%지만 20,000원으로 올랐으면 이건 이제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팔면서 좀 다른 거 이거는 아직도 배당 수익률이 가격 대비 많이 주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또 교체도 좀 가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배당 나오면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한 10년 끌고 가보시면 저는 그 1억은 한 4억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법이다. 저는 15% 매년 15% 수익률이 매년 15%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거든요. 20년이면 16배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15% 그러면 애게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뭐 50%는 나야. 뭐 그렇게 하시던데 15%면 애게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돈을 잃게 하는 마음이에요. 가시기 전에 그럼 요 가벼운 거 요거 하나 좀 여쭤보면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고 오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언급이 되는 것만큼 그분들 투자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금융업계에도 굉장히 이제 1년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랑 이전에 계셨던 펀드 매니저 25년 합쳐서 몇 년 동안 계셨잖아요.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과거보다 점차 어쨌든 시장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전에 근데 고인이 된 찰리 먼거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똥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했는 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어쨌든 ETF도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시장에도 유입되면서 이제 점차 양지로 나오면서 인정을 받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똥이다. 플러스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교수님도 같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를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생각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 여전히 생각이 대부분 그대로일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2025년에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의 바입니다. 저는 찰리 먼거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그분들을 지켜보고 연구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동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건가 하면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수천 개 중에서도 몇백 개만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주식에서도 이거 없이도 나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학자잖아요. 그렇죠. 송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또 계시죠, 지금.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다른가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자산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기술 혁신 뭐 이런 쪽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시장이 결국은 생산이나 소비로 가야 되는 돈들을 매매를 통해서 GDP를 올려야 되는 돈들을 그쪽에서 뺏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이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돈 풀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풀었어. 풀린데 그러면 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로 가니까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 경제학자로서는 아이고 저런 게 좀 저쪽에서 안타깝다. 이렇게 돌고 있는 돈들이 주식 시장이나 뭐 네.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고 이제 투자해서 안 좋게 보시는데 하지만 나중에 사라지는 하시는 건가요? 분들은 파이팅! 꼭 이건 또 보면 전 세계가 판을 깔아놓은 그래서 여기서 돈을 따와야 돼요. 이 시장에서 그래도 나라의 돈들이 맞습니다. 많아지는 거니까 국부가 높아지는 거니까 네. 기왕 하시면 잘 하셔가지고 돈을 네. 꼭 따셨으면 좋겠다. 따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과는 또 다음 내년에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가치 투자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멘토님은 최순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